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4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데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선거용 색깔론, 북풍 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등 2월 임시국회 쟁점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 법관 탄핵안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까? 오늘은 발의만 됐고 내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법사위 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법사위로 넘기지 않으면 보고된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판사 탄핵안은 법사위에 회부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일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4일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동의로 탄핵안 가결이 이루어지는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탄핵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이 161명에 달해 의결 정족수를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 탄핵이라며 반발했지만 표결 처리를 받기엔 역부족입니다. 또 2월 국회에선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장과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이 다뤄집니다.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장법은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또 다른 기업 옥죄기고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논의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께 지급하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선 더 지원하는 병행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보선을 의식한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며 특히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김 기자. 오전에 여야 원내 대표가 이제 만났는데 새로운 추가 합의 사항이 나왔습니까? 네, 2월 국회 운영과 관련된 추가 합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공개 회동 후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박 의장이 올해 책정된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 2억 7천여만 원을 코로나19로 어려운 계층에 기부하자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제안한 국회 코로나19 특위 구성을 위해 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비공개에 들어가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는 북한 원전 건설 논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문점 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됐고 급히 지운 걸 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의심이 든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고 산업부와 통일부에서 충분히 해명했다며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것이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오늘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을까 생각해 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또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여야 합의 사항은 없었군요. 오늘 개회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협치를 당부하면서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의장은 우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여야의 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가 우리 국민 모두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은 국회에 비장한 결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의장은 또 개헌을 꺼내들었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박 의장은 국민통합과 격차 해소를 위해 3일부터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해 남북국회회담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국회는 28일까지 열립니다. 내일과 모레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대정부 질문은 4일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5일 경제 분야, 8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로 사흘 동안 열립니다. 법안 소위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은 6일부터 25일까지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소추안에 서명한 의원이 이미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넘겨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탄핵안 발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여권 의원 161명이 박근혜 정권 당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 개입해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투표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대다수 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 발의나 다름없습니다. 반헌법 행위자는 헌법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탄핵안은 모레 늦어도 4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공동 발의자만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겨 통과가 유력합니다. 처리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판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법관으로 기록됩니다. 과거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두 차례 법관 탄핵 시도는 모두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맞불을 놓을 채비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사법부 족쇄를 채우려 한다고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쏟아낸 김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이 필요하다. 법관 탄핵을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앞둔 북풍 공작 정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를 공개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며 압박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북한의 원전 건설은 국제사회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쟁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색깔론으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접고 그 대신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시는 국민을 도울 정책을 내놓고 우리와 경쟁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구상 USB를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USB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지 전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더 깊은 혼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원전 지시 경위를 비롯한 미스테리 문건의 진행 실체를 알려 결자 해지를 해 주십시오. 여야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 국정조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서 충분히 해명했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나 여당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을까 생각해 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또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문제는 새삼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설명되었고 해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2월 국회가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놓고 여야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4.7 보궐선거 지역인 부산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부산을 찾아서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기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부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막대한 고용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제도의 계기가 될 세계 엑스포 유치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일본 규슈와 있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조호영 원내대표가 부산 방문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하며 당내 이견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 발언을 두고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까지 반대해온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계속 반대하면 선거에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의 잘못된 입장에 대해서도 사과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2월 임시국회 내 신공항 특별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2월 임시국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이제 공방이 이제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그 쟁점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주말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내용이죠. 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이 산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에 이 북한 원전 건설 관련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 이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충격적 이적 행위라고 표현했는데요. 대한민국 원전은 강압적으로 폐기하고 북한의 국제 규약과 한미 협정까지 무시하는 원자력 시설을 지어주려 했던 계획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삼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거론된 사업인데 이것도 이적 행위냐고 반문했고요.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일 뿐더러 야당은 선거 때만 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은 오늘도 북한 원전 문건으로 이 정면 충돌했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 박병석 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앞으로 이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발언 들어보시죠. 판문점 회담 이후에 문건이 작성되었고 또 그 심야에 급히 들어가서 지은 어떤 이런 사정이나 구체성에 비추어 봐서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새삼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설명되었고 해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쟁점이죠. 2월 국회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였던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가덕도를 방문하면서 이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아침 부산을 찾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서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 이 대대적인 부산 지역 발전 구상을 밝혔는데요. 먼저 김 위원장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 효과와 경제적 파악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동안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TK, PK로 나눠지는 지역 상황으로 인해 의원들 간 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놓고 내분이 일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28일 부산시장 예비 후보인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차원의 대응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현주 후보가 이런 돌발적인 기자회견을 펼쳐 불쾌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이현주 후보의 승부수는 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지지 발언으로 이 당 입장을 가덕도로 정한 만큼 TK 지역 의원들의 반대 기류를 잠재울 필요가 있겠고요.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미는 부산시장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그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집권 여당의 이제 후반기 정책 구상의 그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네, 이낙연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요. 아마도 4차 재난지원금과 이익공유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단계 이상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까지 유지된 만큼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욱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요. 당내에선 이 4차 재난지원금에 15조에서 20조 원까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3차 재난지원금으로 올해가 시작되기 전에 예비비 대부분을 썼기 때문에 20조 원 안팎으로 전망되는 이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추경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벚꽃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그 전에 지급하려면 당장 이달 안에 논의를 마치고 늦어도 3월까지는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오늘 시작된 2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장조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시 후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대국민 면접을 실시합니다. 야권은 지지부진했던 단일화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의 제3지대 단일화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모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들이 야권 단일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홍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 면접을 실시합니다. 국민 면접은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비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공관위와 당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첫 공식 정견 발표인 만큼 면접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출마가 서울의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역전하는 데 견인했다고 평가하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대한 또 서울 시민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또 저의 출마 선언과 함께 좀 많이 활발해졌다, 이렇게 여론 분석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상호 후보는 자신의 SNS에 당원과 지지층이 자랑스러워하는 기준을 만들어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권에선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의 선 제3지대 단일화 제안이 단일화 이슈를 재점화시켰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금 전 의원에게 연락이 오면 만나겠다고 답했고,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존중을 해서 야권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제 뜻에 동의한 것에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오늘 야권 단일화 논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모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야권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 단일화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거기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후보가 선정이 된 다음에 단일화를 갖다가 이룩할 수밖에 없지 않나 봐요. 국민의힘 경선과 제3지대 단일화가 잘 마무리된다면 3월 초 야권 단일화 성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샌드박스 5법 등 규제 혁신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업인들에게 규제 혁신은 회사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라며 특히 스타트업의 혁신과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2월 국회에서 규제 혁신 입법에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의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행정규제 기본법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검찰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부정 사건의 주범인 조민을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입학 부정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검찰은 그 범죄를 명백하게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공정사회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강은미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당의 선거 일정은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비대위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강 위원장을 포함해 시도당 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의 내부 조사를 총괄한 배복주 부대표도 합류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이유 있는 변신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여야 후보들의 스타일 변신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각 후보마다 종전과 다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외모나 의상에 크고 작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안 대표 강인하고 뚜렷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최근 눈썹 문신을 강행했습니다. 하얗게 세고 비교적 수치 없던 눈썹을요, 짙은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눈썹선도 위로 올려서 기존의 착한 모범생 이미지를 탈피, 강철수로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장관은요, 최근 1일 1파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코트와 파란 운동화를 착용한 채 출마 선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매일 파란색 착장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을 통해서 민주당이 곧 나라는 인식을 지지층에 심어주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요, 헤어스타일을 바꿨습니다. 2002년 정계 입문 때부터 줄곧 고수했던 단발머리를 버리고요. 질끈 묶은 머리에 운동화 차림으로 현장 행보를 이어가면서 차도녀 이미지 대신 친근하고 소탈한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근에 정장 대신에 니트 재킷과 터틀넥 스웨터를 즐겨 입고 있습니다. 올드보이라는 이미지 대신에 편안한 느낌의 옷차림으로 활동적이면서도 젊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적극 소개하고 있는데요. 밀짚 모자를 쓰고 농사를 짓는 모습이라든지 이처럼 파자마 차림으로 홈트레이닝하는 모습이라든지 소탈한 일상 공개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보들 모두 변신의 이유도 변신의 모습도 다양하죠. 스타일 변신이 곧 선거 전략이 된 셈인데요.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부각시키는 전략. 그 이유 있는 변신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이제는 어대명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따돌리고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차기 대선을 1년여 앞둔 지금 이재명 대세로는 어대명으로 굳어지는 걸까요?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가 23.4%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위였던 윤 총장은요 5.5%포인트 떨어진 18.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요 13.6%로 3위에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리서치앤리서치가 발표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도 살펴볼까요? 이 조사에선 이재명 지사가 처음으로 대권 선호도 30%를 돌파했습니다. 이 지사는 32.5%로 1위에 올랐고요. 윤석열 총장은 17.5%, 이낙연 대표는 13%로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이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 선두를 달리긴 했지만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지사의 소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여론이라고 하는 게 고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도 한때 과거에 결과치가 나왔다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일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숫자에 불과하고요. 잘하라는 격려나 채찍으로 받아들여야지. 이 지사 최근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서 어느 순간 사라질지 모르는 바람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오직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율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밝힌 이 지사. 변수가 많은 대선 구도에서 일강 독주 체제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2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법관 탄핵과 북한 원전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적극 지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부산의 민심을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구체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최영두 원내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여권에 161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야당은 즉각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관 탄핵의 경우는 과반 의석 이상만 투표하면은 이게 국회에서는 탄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수 의석을 180석 가까운 범여권의 의석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발판으로 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더욱이 이 법관에 대해서는 이 법관은 지금 이 관련 사건이 재판 중입니다.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어쨌든 이 판사가 죄가 있다면은 남은 재판을 통해서 죄가 가려질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무슨 이런저런 시비와 공격 때문에 스스로 판사 임용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곧 이제 판사를 그만둘 사람인데 실제로 뭐 탄핵을 하려고 해도 실익이 없는 사안이죠. 그런데 여당으로서는 이 180석 될 때 이때 판사를 언제든지 자기들이 탄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전반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 또 법관이 이런 여당의 불리한 판결을 했을 경우에 어떤 후환을 당할지 모른다는 대한 우려, 공포 같은 걸 심어주자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법원이 어떤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들요.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오히려 만일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저희들도 사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 문제는 다음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뭐 국민의힘 말씀하신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탄핵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발의가 되고 72시간 안에 이제 표결을 이제 절차를 해야 된다면 오는 4일에
절차가 이제 진행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제 지금 의결 정족수가 이제 발의해서 넘어선 상황인데 표결에 참여할 계획이신가요? 그거는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 만약 이럴 경우에 정말 저희들은 법원의 심각한 법원의 독립성과 이를 해치고 있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180석이라는 법여건의 의석을 믿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느냐 참여하느냐 이 문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더 크게 문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 오랫동안 검토한 것이긴 한데 그러나 사법부와 입법부 역할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이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판결을 쏟아내어서 법조계 내에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향후 이게 판결이 논란이 될 게 분명한 것들이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더 무엇보다도 지금 4.15 총선에서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4.15 총선거 내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한 120여 건 되는데 이거는 6개월 내에 원래 끝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1년 동안 지금 변론기일조차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통해서 대법관 전원에 대해서 지금 직무집행을 유기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선거에 대한 소송이나 소청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80 이내라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이 규정가를 무진 이 직무 유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오히려 핵심이고요. 지금 160석 만일 의석이 그렇게 180석 가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그 발의거든요. 법안 발의거든요. 그래서 이 표 다수계를 절대 다수라는 의석을 무기로 한 저런 그 무소불위의 전행 저것이 우리 사법부 상권 분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표결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저분들이 150석 이상을 확보하면 진행될 사안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단할 수 없고요. 그건 그날 우리도 원내 전략이기 때문에 바로 임박에서도 정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이 당청은 북한의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의 주장에 이제 현재 입장이 북풍 공작이다, 또 선 넘은 색깔론이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이제 정치 공세다 이러면서 이제 법적인 대응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 이게 누가 제기한 겁니까? 우리가 공연히 제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오히려 저는 이걸 북풍 공작이다, 선 넘은 색깔론이라고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문, 국민들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과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 공세를 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게 당연히 대통령과 여당 대표나 여당은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의문에 답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게 지금 뭐 야당이 어디서 갑자기 옛날 자료를 끄집어낸 겁니까? 지금 그 몰성원전 경제성 조작 공문서 불법 파기 사건 공소장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 파일들이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비밀 문건처럼 60보요이라는 이 폴더에 모두 10여 개의 파일들이 있는데 이 보요이란 말은 핀란드로 북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북원추, 즉 북한 원자력 추진인 약자임이 분명한 폴더를 통해서 이런 10수 개의 그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파일을 갖다가 만들었다가 그 삭제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아니 이것들을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고 야당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건 그대로 묻혀도 좋은 사건입니까? 이런 정당한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답변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하자였습니다. 정부로서 할 말이 있다면은 국정조사에서 법적인 책임을 전제로 분명히 따져보자는 것이고 여당도 야당을 상대로 색깔 공세니 뭐 선거 공세니 그러지 말고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여당이 훨씬 더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가려야죠. 이게 무슨 의회 정치의 예의입니까? 그리고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도 안 맞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의아했던 게 왜 저렇게 검찰총장을 흔들고 왜 저렇게 비밀 기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숨기려고 심야에 공무원들이 연금 박탈에 감옥까지 갈게 뻔한데 공문서를 훼손했을까, 네네. 증거인멸했을까 이런 의문이 지금 다 터진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풀어줘야죠. 그게 대통령의 의무고 국회 여당 대표 의무 아닙니까? 네네. 대변인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당이 이제 또 국정조사 거부를 해서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그 다음 그 계획도 저희가 다음에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지금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이 청와대가 있어서요. 무슨 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취해서 네. 검찰 수사로 이것을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겁주고 국민들의 입을 막을 하지 말고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네. 여당이 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면은 알겠습니다. 예, 사법적으로 사법적으로 빨리 검찰 취소해서, 수사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 검찰 수사로 해서 진실을 가립시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때리게 나섰던 이제 국민의힘이었는데 김종인 이제 위원장이 이제 부산 또 방문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적극 지지 입장으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흔들리는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이제 야당의 승부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이제 관련해서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에도 신공항 건설에 여당과 같이 이제 힘을 합치실 계획인가요? 자, 이 문제는요. 원래 이 동남권 신공항은 역대 우리 당 정부의 역대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동남권에 신공항을 세워야지만이 동남권이 쇠락하는 동남권의 새로운 경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항공물류의 새로운 부상, 또 해상물류와의 결합, 철도 물류와의 결합, 이걸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저희 당 공약이고 저희 당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이 가덕도 신공항을 갑자기 했는데 일부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이전 정부 결론이 잘못됐다면은 이 이낙연 총리의 그 총리실이나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는 빨리 그걸 수령했어야죠. 그런데 이전 정부의 결론이 정당했기 때문에 지난 3, 4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수정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바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당은 우리 당이 역대 선거에서 약속했듯이 명실상부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어서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동남권 경제제도약의 발판을 만들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당이 갑자기 이전에는 소극적이다가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돌변했지만 우리 당은 역대 정부의 확실한 공약이었던 만큼 동남권 관문공항, 명실상부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통한 동남권 전체의 제도약을 할 수 있는 신공항을 2030년 부산 엑스포 성공의 유치의 전제로 확실히 신속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발의 그리고 북한 원전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최영도 원내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 문을 연 2월 임시국회 법관 탄핵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등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서로 상견례를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설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사위원이신 김종민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셔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당의 이제 최고위원이자 법사위원이신 만큼 저희가 이제 드릴 질문이 준비가 이제 많이 돼 있는데요. 우선 여당이 이제 법여권에서 161명의 의원이 오늘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시점이 사법농단 사건이 이제 있었던 지 이제 4년의 시간이 지났고 또 이제 해당 판사가 당장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이제 발의를 한 이유부터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이제 이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이 탄핵 논의는 20대 국회 때부터 계속 제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20대 국회 때는 이제 의석수가 이 가결 의석수가 안 되니까 좀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됐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 사법농단 판사들의 행위가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이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법원이 위헌적 판결이라고 판결을 했지만 법원은 위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수가 있지, 이 헌법 위반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이긴 하나 법원에서 어떻게 해볼 수는 없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위헌적 판단이라고 해서 이거는 헌법재판을 받아봐야 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징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못한, 위법은 아니고 위헌이다. 처벌을 못해요. 그러면 징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징계는 시효가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처벌도 못하고 징계 처벌도 못하고 위헌인데 헌법을 위반했는데 아무런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논의가 쭉 이제 진행이 되다가 앞에서 이런 이제 법원 판결도 있고 하니까 좀 이 문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미루자든가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어떤 한 개인의 판사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법부가 위헌적인 행동을 다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역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분들이 나가기 전에 위헌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향후 변호사를 5년 동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공직 배제 이런 징계들이 있던데요. 헌법재판에 의해서 판결이 나면. 네네. 근데 그게 실제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개인에 대한 처벌이 중요한 목적은 아니고요.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해서 헌법재판 기록에 의해서 우리 판사들이 앞으로 그런 위헌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합의를 모아 나가는 거죠. 이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징계 목적이 아니라 역사적인 교훈을 주는 게 이제 이번 그게 탄핵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근데 야당은 현재 사법부 길들이기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원 내에서 일단 이 사건을 판결한 판사가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헌법재판을 받아봐야 된다. 이거에 대한 징계는 처벌은 헌법재판을 받아야 된다. 탄핵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판사가 결론을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판사 법관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이 사법농단 판결에 대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이 필요하다. 국회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 법원 내에도 이게 탄핵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게 결정이 아니에요.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검찰의 기소행위처럼 재판에 붙이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다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한다고 해서 결론이 아니어서 국회가 법원에 대해서 혹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데 길들이기다. 이거는 조금 안 맞고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에 이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 사법농단 행위를 감싸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헌법을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헌법을 좀 흔드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헌법을 흔들고 길들이게 하는 것이다.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절차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그리고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두고서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야당이요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근데요 아무리 정치라는 게 그냥 무책임하게 하는 거지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근거가 이겁니다.
자, 북한 원전 관련된 문서 파일이 나왔어요. 그 파일의 제목에 정부 공식 입장도 아니다. 그 파일 내용의 결론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진이 어렵다. 이게 파일 4페이지에 전부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극비리에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그걸 국정조사 하자는 거예요. 자, 극비리에 추진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요, 정말 이거는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지금 북한이 전 세계의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유엔 제재 받고 있잖아요. 네. 북미 간에 지금 북한 핵과 관련 협상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제재, 유엔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달러 한 장이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원전 지을 때 몇 조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이 몇 조가 들어가는 거를 5조 플러스 알파 얘기 나오고 있죠. 네, 최소한 5조 이상이 들어가요. 네. 이 5조 이상 되는 돈을 유엔, 미국의 눈을 피해서 네. 비밀리에, 극비리에 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네네. 그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가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추진할 수가 없는 극비리에 일이라는 한다니까. 거죠. 예, 예. 극비리에 하는 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네. 국민들은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정도로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신임 법무부 장관의 이제 취임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는 또 이례적으로 이제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또 전임 장관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법무부와 검찰이 이제 어떻게 같이 갈 것인지 관심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원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고 조국 장관을 임명하고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때도 그랬지만 네.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힘을 합쳐달라. 이게 이제 기본적 인사권자의 기본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두 번에는 힘을 합치는 게 잘 안 됐어요. 국민들이 좀 되게 이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불신, 또 이제 일부는 또 법무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분도 있죠. 이번에 이제 박범계 장관이 3번째인데요. 저는 뭐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또 그 과정에 시시비비나 잘잘못은 그것대로 또 따져야 되고 일단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대통령께서 장관과 검찰총장이 함께 검찰 개혁을 꼭 완수해 주길 바란다. 네. 이런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저는 박범계 장관이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거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과 뭐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를 떠나서 네. 이런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서 둘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좀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뭔가 그 검찰 개혁에 어떤 새로운 그런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저는 뭐 박범계 장관이 윤 총장과 잘 대화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박범계 장관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추 장관과는 다른 스타일로 이 검찰개혁 완성시킬까 여부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이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시사해서 박범계 법무부를 추미애 시즌2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건 시즌 2, 3구 간에 장관은 네. 기본적으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시즌 2면은 대한민국 모든 법무부 장관은 다 똑같은 시즌을 이제 보내야 됩니다. 왜? 네. 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단지 이제 그거를 적절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도 이제 장관의 책임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면 행사를 하는 건데 네. 그 수사지휘권 행사가 얼마나 적절하냐 하는 건 장관이 책임지고 하시는 거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공개적으로 안 했어요. 그냥 전화해서 조용하게 몰래 했습니다. 네. 그럼 다 총장이 알았습니다 하고 다 따랐어요. 아하. 근데 지금 공개적으로 하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제는 전화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법에 이거는 공개적으로 하라고 사실 법에 규정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법대로 하는 시대가 됐고 법대로 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해라. 공개적으로 해서 네. 우리도 장관이 지휘하라고 장관 뽑은 거 아닙니까? 네. 지휘 안 하고 가서 그냥 뭐
검찰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장관 뭐하러 뽑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 네. 이제 공수처 1호 사건이 첫 시험대가 될 텐데요. 박범계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최고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공수처 1호 사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공수처 1호 사건을 너무 네. 관심이 많은데요. 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몰라요. 대통령도 모르고 공수처장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출범하고 이제 첫 번째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게 민감하냐면 마치 공수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실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처장이 내가 뭐 윤석열 총장을 해야지, 김학의 전 차관 해야지 이렇게 맘먹는다고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이제 절차에 따라서 아마 공수처가 출범하면 뭐 고발도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고소 고발도 많이 있을 거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연락이 갈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취하고 그 중에서 제일 근거가 있고 확실하게 명분이 있는 그런 사건을 내부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할 테지 이거를 특정한 사건을 딱 찍어놓고 이걸 하겠다. 그러면 공수처가 배가 산으로 가버리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됐어요.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김 최고위원님께서는 여당의 더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뭐 국가 비전 위도 좀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비판을 이제 받고 있는 부분이 당직자의 일자리를 챙겨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위원님께서는 최대한 예산 증액을 없이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말씀을 한 1분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하잖아요. 이때 정당이 뭘 해야 되느냐?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냐?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을 정당이 해야 됩니다. 이거 언론도 안 하고요. 정부도 하기 어려워요. 현안이 많아가지고. 그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전략을 짜는 일. 이거 하기 위해서 국가 비전회를 만들자 해서 이제 제안을 드린 거고 또 이거 하려면 정책 인력이 전문가 인력이 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독일에 비해서 국회 내에 정당의 정책 인력이 수십 분의 1입니다. 이건 우리 미래 국가 경쟁력상 정말 안 좋은 일이야. 그래서 그거를 보강하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 쓸 일도 많으니까 예산 늘리지 말고 정책 인력을 늘리자. 그래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줄이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당직자들을 어떻게 조정하든가 어떻게든지 해서 국회 상임위에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정책 전문가들을 지금 한 70명 되거든요. 한 300명까지 늘리자. 꼭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20대부터 아주 맹활약하고 계셨죠. 이번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혁신위 하면서 이 국가 비전 작업, 우리가 비전과 전략 그러면 좀 이거 뭐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비전이 있는 사람, 전략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성공하지 않나요? 그렇죠. 경쟁력이 있죠. 늘 나는 미래에 뭐가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더 인내도 하고 노력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게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다 할 거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어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차관들로 돈 나눠주는 거니까 가능해요. 중화공업 하자, 경부고속도 깔자 이렇게 간단한 비전은 정부가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회가 복잡해졌잖아요. 그 되게 복잡하고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인구 변화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전담해서 정당이 덜 바쁘잖아요. 정부보다 덜 바쁜 정당이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기능. 이거를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국가비전위원회를 만들고 이거를 정당의 위원회만이 아니고 국회의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하는 거. 이거 하면 정말 나는 국회의원 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국회 상설위원회를 두고 싶다. 만드는 거. 오늘 말씀 잘. 그 미래가 궁금하면 국회를 보라.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면 좀 좋겠다. 평소에 말씀을 워낙에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한번 이게 가까이에서 직접 한번 모시고 싶어서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그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오늘 퇴근 후에 고민을 해봅시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화요일인 내일은 다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철원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무려 15도가량이나 낮아지겠습니다. 한파는 모레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고요. 내일과 모레 밤 사이에는 전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